한 사람이 지배하는 세계에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끔찍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 수백만 명의 목숨이 숫자로 바뀌고 인간의 존엄은 한낱 슬로건이 되어버리거든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독재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는 왕이면서도 나라가 아닌 개인 식민지를 지배했던 특이한 케이스죠. 1885년부터 1908년까지 그가 통치한 콩고 자유국은 겉으로는 위대한 인도주의 프로젝트로 포장됐습니다. 현지인들을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이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거든요. 콩고는 레오폴드의 사유재산이었고 벨기에보다 76배나 넓은 이 땅을 그는 용병 조직인 공공군을 통해 장악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자원, 특히 고무를 무자비하게 빼앗는 것이었어요. 당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레오폴드는 현지 마을 사람들에게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할당량을 부과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살인, 굶주림, 그리고 치코테라는 말린 하마 가죽 채찍으로 처벌했는데 이 채찍은 살을 뼈내서 찢어낼 정도로 잔혹했죠. 가장 악명 높은 관행은 손목 절단이었습니다. 공공군 병사들은 총알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죽인 콩고인의 손을 제출해야 했거든요. 이 끔찍한 만행은 결국 선교사들과 에드먼드 딘 모렐 같은 언론인들에 의해 폭로됐어요. 모렐은 콩고에서 오는 배들이 자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돌아갈 때는 군인과 무기만 싣고 간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국제 인권 캠페인 중 하나로 이어졌고 마크 트웨인 같은 유명 인사들도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죠. 결국 1908년 엄청난 국제 압력에 못 이겨 레오폴드는 식민지 통제권을 벨기에 국가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의 통치가 초래한 결과는 참담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콩고 인구가 최대 50%까지 감소했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최대 1000만 명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레오폴드 2세는 콩고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그 돈으로 벨기에 전역에 공공 건축물을 세웠죠. 그의 유산은 박애주의 가면 뒤에 숨겨진 식민지 착취의 공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벨기에에 있는 그의 기념물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너무 오랫동안 외면됐던 잔혹한 역사와 마주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엠베르 파샤는 청년 투르크 혁명의 핵심 지도자였고 1913년부터 오스만 제국의 지배적 인물이었어요. 전쟁 장관으로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제국을 사실상 통치한 세 파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엠베르 파샤는 동질적인 터키 제국을 건설하려는 열렬한 터키 민족주의자였는데 이 이념은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 소수민족, 특히 아르메니아인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그의 계획의 장애물로 봤죠. 1915년 4월 24일 콘스탄티노플에서 수백 명의 아르메니아 지식인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아르메니아 공동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정부는 단지 전쟁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안전을 위해 이주시킨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시작이었고 엠베르 파샤와 그의 동료들이 조직한 체계적인 학살이었습니다. 핵심 사건은 아르메니아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집에서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음식도 물도 피난처도 없이 수백 마일을 시리아 사막으로 행진해야 했고 도중에 강도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특별 학살 부대에 의해 즉시 살해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 죽도록 방치됐어요. 이건 탈진, 굶주림, 탈수를 통한 전멸이었고 계산되고 잔혹한 정책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오스만 제국 내 아르메니아 인구의 거의 완전한 절멸이었어요. 정부는 합법성의 외피를 입히기 위해 테흐치르 법을 통과시켜 추방과 아르메니아 재산 몰수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대사 헨리 모겐소 같은 외교관들이 이 잔혹 행위를 기록하고 긴급 보고서를 보냈지만 진행 중인 세계대전 때문에 효과적인 국제 개입은 불가능했죠. 세계는 지켜봤지만 진행 중인 대학살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패배한 후 엠베르 파샤는 도망쳤어요. 그는 오스만 군사법정에서 궐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결코 정의의 심판을 받지 못했고 결국 1922년 중앙아시아에서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영원히 100만에서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르메니아인의 죽음과 연결돼 있어요. 그의 행동은 미래 대학살에 소름 끼치는 청사진을 제공했고 현대 국가가 전쟁을 체계적 전멸의 은폐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파시즘의 창시자로 1922년 이탈리아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두체, 즉 지도자로 알려진 그는 유럽 적의 다른 독재 정권에 영감을 주고 동맹을 맺을 전체주의 국가를 수립했죠. 무솔리니의 부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만으로 촉발됐는데
그는 이탈리아의 영광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준군사 조직인 블랙셔츠를 이용해 반대자들을 위협하고 힘의 인식을 만들어냈고 로마 진군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이것이 국왕으로 하여금 그를 총리로 임명하도록 압박했거든요. 권력을 잡은 후 그는 민주제도를 해체했고 야당을 금지했으며 비밀 경찰인 오브라를 설립했습니다. 대중은 그를 무류의 신과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한 선전의 끊임없는 흐름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일부 서방 지도자들이 무솔리니를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침공과 아돌프 히틀러와의 강처약 동맹을 포함한 그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은 그의 이념이 세계 안정에 제기하는 진정한 위협을 드러냈죠. 그의 악의 핵심은 인권의 체계적 박탈과 제국주의적 정복 추구였습니다. 1938년 그는 유대인 시민들을 표적으로 하는 이탈리아 인종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그들의 권리, 재산, 일할 능력을 박탈하고 미래의 추방을 위한 길을 닦았어요. 그의 군사 캠페인은 극단적인 잔혹성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제2차 이탈로 에티오피아 전쟁 동안 이탈리아군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겨자가스 같은 화학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죠. 독일과의 동맹이 초래한 즉각적인 여파는 이탈리아의 재앙이었고 군사적 패배와 점령으로 이어졌습니다. 1943년 연합군이 진격하면서 그는 폐위됐지만 나중에 독일 특공대에 의해 구출됐다가 1945년 이탈리아 파르티잔들에게 붙잡혀 처형됐어요. 권력에서의 그의 추락은 신속하고 잔혹했으며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편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기 제거 후에도 그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나치 괴뢰 국가를 잠시 이끌면서 국가의 갈등과 고통을 연장시켰죠. 무솔리니 정권은 정치적 박해, 전쟁, 대합사를 통해 약 50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파시즘의 틀을 만들었는데 이는 극단적 민족주의, 군국주의, 권위주의의 이념이에요. 그의 유산은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그가 세계에 도입한 정치적 독소에 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에 대한 파시즘의 호소와 정치적 도구로서의 폭력 사용은 현대 정치에서 위험하고 반복됨으로 남아있거든요. 이오시프 스탈린, 강철의 사나이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53년 사망할 때까지 소련을 철권으로 통치했습니다.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그는 절대 권력을 공고히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를 대가로 국가를 세계 초강대국으로 변모시켰어요. 레닌이 죽은 후 스탈린은 교묘한 정치적 동맹과 조작을 통해 경쟁자들, 특히 레온 트로츠키를 제쳤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자신을 레닌의 충실한 후계자로 제시했지만 사적으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죠. 이는 1930년대 대숙청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국가비밀경찰인 엔카베데는 날조된 반역 혐의를 근거로 수십만 명의 당 관료, 군 지도자, 지식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했어요. 노동자 천국의 선전 뒤에는 굴락으로 알려진 강제노동 수용소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수용소로 보내졌고 거기서 굶주림, 질병, 잔혹한 조건에 직면했으며 사실상 죽을까지 일했죠. 그의 악의 핵심은 국가가 승인한 공포와 계획된 기근이었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홀로도 모르는 국가가 공무를 압류하고 국경을 봉쇄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죽음에 이르게 한 인위적 기근이었어요. 스탈린의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 집단화 정책은 무자비한 잔혹성으로 시행됐습니다. 토지 압수에 저항하는 농민들은 쿨락으로 낙인 찍혀 처형되거나 굴락으로 추방됐죠. 그의 통치가 초래한 결과는 엄청났어요. 1940년에 약 2만 2천 명의 폴란드 장교와 지식인이 척인이 처형된 카틴 학살은 소련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부인했던 많은 잔악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스탈린의 지도력은 소련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서방의 중요한 동맹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의 내부 범죄가 세계 무대에서 대체로 간과되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은 1953년 뇌졸중으로 사망할 때까지 통치했는데 그의 마지막 몇 년은 유대인 의사들의 날조된 음모인 의사 음모로 절정에 달하는 증가하는 편집증으로 특징지어졌어요. 그의 죽음은 대중의 슬픔과 사적인 안도가 뒤섞인 채 맞이됐습니다. 그의 유산은 최소 2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이며 일부 역사학자들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스탈린은 공포를 통해 초강대국을 만들었고 수십 년의 공포로 트라우마를 입은 국가와 그의 잔혹성의 규모에 사로잡힌 세계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악명 높은 독재자는 없을 겁니다.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을 총통으로 이끌었죠. 그의 나치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대학살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 요약된 히틀러의 이념은 인종적 순수성, 반유대주의, 영토 확장에 기반했어요.
그는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굴욕과 경제적 절망을 능숙하게 이용했고 민족적 위대함으로의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수상으로 임명된 후는 선전과 대규모 집회를 이용해 강력한 개인 숭배를 만들면서 신속하게 권력을 공고히 했죠. 대중은 질서를 회복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보았지만 무대 뒤에서 구축되고 있는 공포의 사악한 기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다하우 같은 최초의 강제 수용소가 1933년 초에 설립됐다는 점인데 처음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억압 시스템은 곧 죽음의 네트워크로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핵심 사건은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었죠. 이는 가스실, 대규모 총격, 잔혹한 노예 노동을 통한 600만 유대인과 수백만 다른 소수자들의 산업적 규모의 전멸이었습니다. 나치는 대학살을 수행하기 위해 세심한 조직과 관료적 효율성을 사용했어요. 치클론 B 가스 같은 죽음의 기술은 특별히 대량 살인을 위해 개발됐고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를 죽음의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념이 초래한 즉각적인 결과는 세계적 갈등이었어요. 1939년 폴란드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고 이 전쟁은 전 세계를 휩쓸어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전환점은 연합군이 동쪽과 서쪽 모두에서 접근하면서 왔죠.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히틀러의 제국은 단 12년 만에 무너졌고 독일과 유럽 대부분을 폐허로 남겼습니다. 붉은 군대가 베를린으로 진격하면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의 죽음은 유럽에서의 전쟁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권의 완전한 공포는 이제 막 발견되고 있었죠. 그의 유산은 비할 데 없는 파괴입니다. 나치와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는 절대악의 동의어가 됐고 대학살에 반대하는 국제법의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인류가 자신의 어둠 능력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꿨습니다. 히데키 도조는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일본의 총리였고 제국 일본군의 장군이었어요.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절대 독재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군부의 얼굴이었고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조는 열렬한 군국주의자이자 아시아에서 일본 확장의 지지자였죠. 그의 정부는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했는데 이는 일본의 정복을 서양 식민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킨다는 언어로 변폐한 제국주의적 개념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본은 자원과 안보를 추구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1941년 진주만 기습 공격을 승인한 도조의 가장 운명적인 결정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이것이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서양 대중에게 덜 알려진 것은 일본군이 이미 보여준 극단적인 잔혹성이었어요. 총리가 되기 전 육군 장관으로서 도조는 난징 학살 같은 끔찍한 사건을 포함한 진행 중인 중일 전쟁을 감독했습니다. 정권의 악의 핵심은 일본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광신적 믿음과 전쟁 포로 및 민간인의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였죠. 이는 필리핀의 바탄 죽음의 행진 같은 사건에서 잔혹하게 입증됐습니다. 일본군은 731 부대에서 살아있는 피험자에 대한 생물학 전쟁 실험, 위안부의 강제 성노예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의 민간인 학살을 포함한 광범위한 잔악 행위를 저질렀어요. 일본의 침략이 초래한 즉각적인 결과는 태평양에서의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일련의 패배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 도조는 1944년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죠. 도조에게 전환점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왔습니다. 체포되기 전 그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 사건은 널리 촬영됐어요. 그는 전쟁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주요 피고였고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1948년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후회를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깊은 논란이 되어 수백만 명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도조와 다른 유죄 판결을 받은 전범들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돼 있는데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긴장의 원천입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자였고 1949년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공산당 주석으로 통치했어요. 그는 중국을 통일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역사상 단일 지도자 아래 가장 많은 죽음의 책임이 있는 엄청난 모순의 인물입니다. 마오는 국민당에 대항한 수년간의 내정과 투쟁을 통해 권력을 잡았죠. 대장정 동안 그의 지도력은 공산당에 대한 그의 통제를 공고히 했고 그를 추종자들에게 전설적인 혁명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1958년 마오는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는데 중국을 농업사회에서 공산주의 산업 강국으로 급속히 변화시키려는 재앙적인 캠페인이었어요. 대중은 집단주의와 유토피아적 약속의 광란 속에서 동원됐습니다. 농민들은 뒤뜰 용광로에서 강철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쓸모없었죠. 이것이 터무니없는 농업 정책과 국가가 모든 곡물을 압수하는 것과 결합돼 대기근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핵심 사건은 이 재앙적인 인위적 기근이었어요.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에 약 1,500만에서 5,5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패를 보고하기 두려워한 관료들은 수확량을 과장했고, 이는 국가가 굶주리는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빼앗도록 했죠. 이 실패 후 권위를 재확립하기 위해 마오는 1966년 문화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홍위병으로 알려진 급진적 청년들에게 사회를 불순한 자본주의 및 전통적 요소로부터 정화할 권한을 주었어요. 이는 10년간의 혼란과 폭력을 촉발했습니다. 지식인들은 공개적으로 모욕당했고 역사적 유물들은 파괴됐으며 수백만 명이 박해받았죠. 즉각적인 결과는 사회의 붕괴와 전체 세대의 교육 상실이었습니다. 그의 국제적 입지에서 전환점은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만났을 때 왔는데, 중국과 서방 간의 관계를 재개하고 냉전의 균형을 바꾼 충격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마오는 1976년 사망할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굶주림, 박해, 강제 노동을 통해 4천만에서 8천만 명의 죽음을 초래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는 그의 정권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으로 만들죠. 오늘날 그의 유산은 중국 내에서 크게 미화돼 있습니다. 공산당은 그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 그를 위대한 혁명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어요. 그의 초상화는 천안문 광장 위에 걸려 있는데, 그가 막대한 잔혹성을 통해 만든 국가의 상징으로 말이죠.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1939년부터 1975년 사망할 때까지 스페인을 독재자 또는 카우디오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잔혹한 스페인 내전에서 민족주의파를 승리로 이끈 후 권력을 잡았어요.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피비린내 나는 서막이었고 이념의 전쟁터였습니다. 보수적 군주주의자인 프랑코는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로부터 결정적인 군사 지원을 받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제2공화국을 전복시켰죠. 전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게르니카 폭격 같은 잔악 행위로 형성됐는데, 이는 프랑코의 독일 동맹국에 의한 민간인 공격이었습니다. 이는 갈등의 잔혹한 성격과 뒤따를 정권의 신호였어요. 권력을 잡은 후 프랑코의 정권은 백색 테러로 알려진 잔혹한 억압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긴 통치로 이어진 준비는 모든 정치적 반대의 체계적 제거였죠. 그의 악의 핵심은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박해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공화주의자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거나 처형됐어요. 그의 정권은 스페인을 자유주의 및 좌파 요소로부터 정화하려 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역사학자들은 전쟁 후 정치 숙청에서 5만 명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죠. 이는 냉정하고 계산된 정치적 복수 캠페인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스페인의 국제적 고립이었어요. 추축국과의 이념적 동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코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스페인을 공식적으로 중립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그의 정권이 연합국에 의해 전복되는 것을 막은 실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전환점은 냉전과 함께 왔죠. 프랑코의 확고한 반공산주의는 그를 미국에게 전략적이지만 불쾌한 동맹으로 만들었고, 이는 스페인의 고립 종식과 그의 정권 안정화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코는 1975년 사망할 때까지 통치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그는 후안 카를로스 왕자를 후계자로 지정했는데 그가 자신의 권위주의적 유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후안 카를로스는 능숙하게 정권을 해체하고 스페인을 민주주의로 전환시켰죠. 그의 유산은 스페인에서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그는 지역 문화와 민주적 자유를 억압했어요. 2019년 국가묘소에서 그의 유해를 이장한 것은 스페인이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려는 지속적인 투쟁의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창건자이자 최고 지도자로 1948년 수립부터 1994년 사망까지 통치했죠. 그는 기괴하고 포괄적인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은 분단됐고 소련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지원했어요. 그는 빠르게 권력을 공고히 했고 경쟁자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절대적 통제 아래 일당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스탈린의 소련을 모델로 한 그는 공개적으로 신과 같은 인물로 위대한 수령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제시됐어요. 그의 정부는
그를 위해 영웅적인 혁명 역사를 날조했고 극단적 고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절대적 자립의 주체 이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초기 통치를 정의한 사건은 1950년 남한을 침공하기로 한 그의 결정이었는데 이것이 한국 전쟁을 촉발했죠. 이 파괴적인 갈등은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했고 한반도의 영구적 적대적 분단을 확정시켰습니다. 그의 악의 핵심은 완벽한 감시 국가와 퀄리소로 알려진 잔혹한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의 창설이었어요. 3대 처벌 규칙에 따라 인지된 정치적 불충성 때문에 가족의 여러 세대가 투옥됐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 수감자들은 굶주림, 고문, 처형에 직면했어요. 김일성의 정권은 1968년 USS 푸에블로 나포 같은 국제적 도발 행위에 관여하면서 절대적 공포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즉각적인 여파는 폐허가 된 국가였는데 김일성은 이를 군사화된 국가로 재건했죠. 중요한 전환점은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정하면서 세습 독재를 수립하기로 한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공산주의 왕조를 만들었어요. 소련 붕괴 후 북한 경제는 붕괴했고 1990년대에 수십만 명을 죽인 파괴적인 기근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그의 정책에 의해 악화된 위기였습니다. 김일성은 1994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통치는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영원한 주석으로 선언됐고 그의 시신은 공개 묘소에 보존돼 있습니다. 그의 정권은 약 160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죠. 그의 유산은 시간에 갇힌 나라입니다. 국가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나라예요. 그가 만든 왕조는 핵 야망으로 계속해서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폴포트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한 공산주의 운동인 크메르 루주의 지도자였습니다. 단 4년 만에 그의 급진적 사회공학 실험은 캄보디아 대학살과 자국 인구의 4분의 1의 죽음 후 죽음으로 이어졌죠. 크메르 루주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 후 권력을 잡았어요. 그들은 처음에 일부에게 부패한 미국 지원 정부로부터의 해방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인식은 그들이 사회의 무서운 구조 조정을 시작하면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죠.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자마자 그들은 200만 명의 전체 인구에게 시골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도시를 폭격하려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폴포트의 목표는 순수하게 농업적인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었고 사회를 영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돈, 사유재산, 종교, 전통교육의 폐지를 의미했죠. 전체 인구는 집단 농장과 노동 수용소로 강제됐습니다. 핵심 사건은 캄보디아 대학살이었어요. 정권은 지식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외국어를 하는 사람, 심지어 손이 부드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과 전 정부 관료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처형했습니다. 전 고등학교인 툴슬랭 감옥 같은 장소는 고문과 처형의 중심지가 됐죠. 약 2만 명이 거기에 투옥됐는데 소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편집증과 이념이 살인기계로 변한 것이었어요. 즉각적인 결과는 캄보디아 사회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정권의 잔혹성과 베트남에 대한 국경 습격은 침공을 촉발했죠. 1979년 베트남군이 프놈펜을 점령하며 크메르 루주를 전복시켰습니다. 전환점은 세계가 킬링필드를 발견하면서 왔는데 100만 명 이상의 시신이 담긴 거대한 집단 무덤이었어요. 처형, 굶주림, 과로로 인한 죽음의 규모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폴포트는 정글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수년간 게릴라 운동을 이끌었죠. 그는 결코 국제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1998년 자신의 파벌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약 170만에서 200만 명을 살해했어요. 그의 유산은 여전히 깊은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치유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킬링필드라는 용어는 정치적 이념이 가장 논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결론으로 추구될 때의 궁극적 공포의 보편적 상징이 됐죠. 이디 아민은 1971년 군사 쿠데타로 우간다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8년 동안 잔혹하게 대통령으로 통치했습니다. 변덕스러운 행동과 극단적인 잔혹성으로 알려진 그의 정권은 국가의 공포와 경제 붕괴의 시기였어요. 아민은 자신을 임명한 밀턴 오보테 대통령을 전복하기 전 우간다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권력 장악은 많은 우간다인들과 심지어 일부 서방 정부들에게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환영받았죠. 이 희망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1972년 아민은 우간다의 전체 아시아 인구에게 90일 안에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그는 경제를 진짜 우간다인들의 손에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는 경제적 권한 부여의 행위로 포장됐지만 실제로 아민은 아시아 공동체로부터 압수한 사업과 재산을 그의 측근들에게 넘겼고 그들은 빠르게 이를 망쳐 우간다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했죠.
그의 악의 핵심은 인지된 모든 반대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가 승인한 암살단의 사용이었습니다. 국가연구국과 공공안전부대 같은 조직들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무수한 납치와 살인을 담당하는 공포의 도구였어요. 나일 맨션 호텔 같은 건물의 지하실은 악명 높은 고문실이 됐습니다. 아민의 정권은 특히 잔혹하고 개인적인 유형의 잔혹성으로 특징지어졌는데 때때로 아민 자신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의 변덕스러운 통치가 초래한 즉각적인 결과는 국제적 비난이었습니다. 전환점은 1976년 에어프랑스 비행기 납치 사건이었는데 아민은 이것이 엔테베 공항에 착륙하도록 허용했어요. 성공적인 이스라엘 구출 작전은 그를 공개적으로 굴욕감을 줬습니다. 그의 정권은 감히 발언한 모든 사람을 살해했는데 자동차 사고로 위장된 대주교 자나니 루운 같은 저명한 인물들도 포함됐어요. 이 행위는 아민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후 탄자니아의 일부를 합병하려는 실패한 시도 후에 왔죠. 탄자니아군은 우간다 망명자들의 지원을 받아 1979년 그의 정권을 축출하는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아민은 나라를 도망쳤는데 먼저 리비아로,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로요. 아민은 편안한 망명 생활을 했고 그의 범죄에 대해 결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8년 공포 통치는 약 30만 명의 우간다인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국가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사담 후세인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절대 권위로 이라크를 대통령으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무자비한 야망, 이웃에 대한 잔혹한 전쟁,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끔찍한 폭력으로 정의됐죠. 사담의 권력 공고화는 신속하고 무서웠어요. 1979년 대통령이 된 지 며칠 만에 그는 바트당 집회를 소집했고 거기서 방에서 끌려나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갔는데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비디오로 녹화한 이 회의는 그의 방법에 대한 명확한 신호였죠. 그의 야망은 빠르게 외부로 향했고 1980년 이웃 이란과의 피비린내 나고 비용이 많이 드는 8년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갈등은 양측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대중의 인식은 그가 국가를 방어하는 강력한 아랍 지도자였지만 이 외관 뒤에서 그는 이란 편을 들었다고 비난한 이라크 자체의 쿠르드 인구에 대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의 잔혹성의 핵심 사건은 쿠르드족에 대한 체계적 대학살인 안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부분은 1988년 할라브자시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이었는데 하루 만에 최대 5,000명의 민간인을 죽였죠. 그의 정권은 보안 서비스와 정보원의 네트워크로 유지되는 경찰 국가였습니다. 고문, 실종, 약식 처형은 그의 무카바라트 비밀경찰이 운영하는 감옥에서 표준 관행이었어요. 그의 지역 침략이 초래한 즉각적인 결과는 국제 개입이었습니다. 1990년 쿠웨이트 침공은 제1차, 1차 걸프전으로 이어졌는데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신속하게 쿠웨이트를 해방하고 이라크군을 무력화시켰죠. 최종 전환점은 2003년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라크 침공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도주 끝에 사담은 티크리트 근처 고향 마을의 작은 지하 구멍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어요. 많은 다른 독재자들과 달리 사담 후세인은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는 이라크 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1982년 148명의 시아파 학살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6년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의 유산은 파괴입니다. 그는 자국을 여러 전쟁에 빠뜨렸고 자국민을 조직적으로 살해했으며 오늘날까지 안정과 평화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분열된 나라를 남겼습니다. 콩고의 정글에서 북한의 수용소까지 이것은 절대 권력의 파괴적인 영향을 통한 여정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들 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